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공모조정실 산하에 있는 행정학 분야에 있는 연구원에 재직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된 이유는 제가 학부의 베이스는 국사학이어가지고 이 행정학으로 하기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런 분야의 연구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전달받고 나서 사실 유교관료제라는 표현을 좀 써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주제가 공직가치이다 보니까 행정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공직가치라는 개념들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직가치랑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실온적으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한번 많이 배워가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글로 좀 적어가지고 이 준비를 했는데 다들 PPT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 가독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가급적이면 최대한 말씀을 잘 전달드려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공직가치라는 표현이 행정학에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학회랑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요. 행정학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퍼블릭 밸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공직가치의 범위를 좀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공직가치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 이전에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공직가치와 관련한 연구들을 좀 지속하신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연구원에서도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실무적으로 쓰임새가 있기를 바래서 이제 정부에서 직접 하셨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공무원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공직가치와 관련한 부분들이 연구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가치에 대한 연구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좀 저희랑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안 맞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한국의 관료제라는 것이 사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행정의 원리와 그런 제도들을 벤치마킹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잘 이렇게 안 붙습니다. 미국의 제도가 우리의 한국의 관료제에 잘 안 붙는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 현대 한국의 관료제라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린 관료제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국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료제라는 것이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고 DNA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공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가 이런 미스매치가 왜 자꾸 생길까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다가 유교 관료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전 늘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관료제는 사실 되게 오래된 관료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실 공직가치의 개념이 면면이 이어져 온 것들이 있다는 걸 좀 발견하고 싶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우리의 관료제를 사회학자의 사회학자라고 불리는 막스 베버가 사실 한국의 이전의 조선의 관료제에 대해서 평가한 워딩이 한 줄 있어요. 그걸 발견했을 때 사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베버는 관료제라는 개념 자체도 처음 제안한 사람이고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관료제라는 게 뭐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해 준 사람입니다. 최초로 발견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업 체계라는 개념들을 이렇게 쫙 합리적인 어떤 법적인 권위 관계에 기초해서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충원되고 이제 이런 원칙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게 이상적인 관료제다라고 제안한 사람이, 그러면 중국과 한국에서 발생했던 이런 전통적인 지배 유형에서 나타났던 어떤 관료제라는 것은 그런 합리적인 관료제가 아니었어 라고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중국의 관료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한국의 관료제에서 말하기를 한국의 사회 질서는 중국 사회 질서의
퇴색된 복사품이었다. 이런 워딩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자료집에선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관료제가 일종의 가산 관료제였던 것이고, 중국 사회 질서의 퇴색된 복사품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제 요런 평가를 한 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산 관료제로 평가하는 인식이 사실 한국의 그 학자들에게도 그런 인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반론도 제기된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연구들에서는 조선의 관료제라는 게 그런 가산 관료제, 옛날 시대의 어떤 그런 왕의 가문에 복종하고 왕의 가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료들로 구성된 관료제,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유교라는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유교라는 컨텐츠가 이 메커니즘 속에 이렇게 잘 배어 있는 그런 비교적 합리적인 관료제였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하는 있는 이런 유교 관료제라는 표현으로 조선의 관료제를 규정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선의 관료제의 원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만 구성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조선이 가지고 있는 육조라는 체계,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을 크게 6개로 나눠가지고 만든 이런 구조, 그리고 이런 구조에 들어갈 관료들을 사실 선발하고 배치하는 데 굉장히 능력주의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 시험 통해서 잘 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의 원칙, 이런 것들이 사실 법가의 사상가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교 관료, 그러니까 유교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형성이 된 관료제에 법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굉장히 능력주의적이고 실적주의적인 메리토크라틱한 그런 관료제로 형성이 된 그런 것을 저는 유교 관료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의 유교 관료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의 덕치, 이런 국가 운영의 기반으로 육아를 선택한 이런 유교 관료제에 법가의 사상적인 영향력이 남은 유교 관료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유교 관료제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관리를 등용하는 그런 준거를 삼아서 어떤 사람들로 이런 관료제에 속해 있는 관리들을 뽑았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오늘로 말하자면 생각보다 훨씬 능력에 의해서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능력에 의해서 뽑았다고 할 때 그 능력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사실은 맹자에 나오는 표현인데 현명하고 재능 있는 자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현여능이거든요. 현명하기도 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현명하다는 표현이 덕이 있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현명한 사람이 마땅한 자리에 있어야 하고 지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직책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것은 훨씬 더 직무, 자기가 진짜 그 하는 일, 뭐 전문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나갔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나 정말 재질이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장군이면 잘 싸워야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일에 잘 맞는 재질이 있는 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덕이 있는, 아까 저희 앞서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이 보여주셨던 수기가 잘 되는 사람들이 덕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 마땅한 자리에, 지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재능과 재질이 뛰어난 사람, 기술이 좋고 정말 이 직무에 잘 맞는 사람이 그 직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구절을 보고 제가 정말 그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게 왜 저한테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냐면, 현대 한국뿐만 아니라 계급제를 선택하고 있는 행정을 가지고 있는 정부들은 대부분 계급제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급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직급, 그러니까 사람에게 계급을 부여하고 일정 정도의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직책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급과 직위가 기본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죠. 사람의 자기가 직급을 갖게 되고 그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 정도 이상에 올라갔을 때 그 직급에 맞는 직위의 직책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계급제의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현대에서도 그게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이제 규정상으로나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면 한 직책은, 그러니까 직급에 있으면 갈 수 있는 직위는 한정적이고 그 직위가 갈 수 있는
급이 정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직급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직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분리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우리 한국의 행정에서도 이게 사실상 1대1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습니다. 그 직급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해당 직책을 갖지 못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현직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직급을 가지고 있어도 현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현직자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그만한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조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급제이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도 이제 품계가 주어지고요. 이걸 산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품 이상의 직책을 갖고 싶으면 적어도 정이품 하에 이상, 자헌대부 이상의 산계를 가지고 있어야 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위에도 이렇게 품계들이 있고 정이품에 해당하는 직위들이 여기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있는데요. 있기는 하지만 조선은 더 분리가 되어 있어서 현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산계를 가지고 있으면 정원대부로서의 인정을 받는 거죠. 이 관료제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대 계급제에서도 나타나는 원리와 굉장히 유사한 원리가 이미 이 관료제 속에서 녹아져 있었는데 요렇게 계급과 직위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일견 보면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합쳐져 있는 것은 이렇게 미묘한 이런 운영의 묘가 나타나거든요. 사실 실제로 돌아간 걸 보면.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급도 가지고 있고 직위도 가지고 있는 현직자와 전직자가 분리가 되는 이런 직위가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는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요걸로 가니까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지위하고 직무가 분리되어 있는 체제에서 결국은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 특정 계급에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관념적인 구분이 존재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운용의 묘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관념적인 구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개인의 산계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품계가 특정 직위에 이동하기 위한 자격 조건 같이 그렇게 사실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덕의 계급,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미 품계가 주어져 있었다는 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현명함의 계급이 있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저 계급이 부여되었다는 이야기는 저 사람들의 현명함의 계급, 덕의 계급 같은 것들인 것이죠. 저 계급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실제로 지위와 직무가 결합된 어떤 진짜 현직에 딱 임용이 될 때에도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산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을 했느냐? 작동했다는 것도 사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주의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사실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제도가 과거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시제도와 사실 같은 원리이거든요. 근데 사실 현대 행정학에서 저희가 행정학에서 교과서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런 현대 관료제가 언제 시작됐냐고 하는 계기를 뭐라고 하냐면 미국은 펜들턴 액트가 시행이 되었을 때 그때 현대 관료제로 진짜 진입했다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펜들턴 액트가 공개 경쟁 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는 과거제를 통해서 이미 그런 시스템을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던 관료제인데 그런데 베버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원리와 원칙들을 볼 때에도 조선의 관료제가 유교의 관료제라는 것이 베버가 평가했던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급과 직무의 그런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고 요것들이 결합되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관료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전에 현능한 사람,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그리고 재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관념적으로는 가지고 있었던 그 구분이 이렇게 시스템상에서도 구분이 되어서 수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인사관리 시스템 속에도 사실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근무의 성적도 평가하고요. 출근 상황도 평가하고요. 출근 날짜를 맞췄는지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을 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능함의 계급에, 그러니까 어떤 현명함의 계급, 덕의 계급에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포지션에 임용해야 될 사람들의 후보자들을 추리는 과정을 갖고요. 그 후보자들을 추리는 과정이 망단자라고 그 단자에 사람 후보자들 이름 적어가지고 올리는, 그 2조가 올리는 거거든요. 2조 판사, 그 아까 우리 율곡 선생님께서도 하셨던 그 2조에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데, 그때 그런 산계를 가지고 있는, 이미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자 3인을 추려내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검증되고 인증된 현능함의 계급이 어떤 직책에 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해당 품계에 도달해 있는 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자격과 책임과 덕과 현명함이 기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도달한 사람은 그런 게 이미 기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공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굉장히 그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관료제 내에서 이런 계급을 획득한 공직자가 인정받는 현능함, 그 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사실 이게 오늘 그 표현이 결국 나왔는데요. 군자라는 표현이 결국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인간상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셨던 박병련 교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생산 총량이 제한적인 농업사회에선 결국엔 지배계급한테 당연히 많이 할당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분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지배층이어야 된다라는 게 강조된 사회가 바로 유교관료제 사회였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관료제에 진입해서 이렇게 자신의 품계를 받게 되는 그 덕의 계급을 이미 인증받은 이러한 사회지배층인 공직자들은 수기를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도덕적인 치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기와 수양을 통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돌아본다는 것은 결국은 도덕적인 자율성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는 도덕적인 자율성, 이 도덕적인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기 규율을 할 수 있는, 수기를 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이게 도덕적인 행위로 발현되는 사람이 그런 공직자야말로 그 다음 더 높은 계급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선한 마음을 전제로 자기 규율의 규범을 구체화해 나가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유교관료제 시스템이었고, 그게 결국은 육아가 보여주는 이런 예치의 특성, 이런 것들, 결국은 예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치가 아니라 예치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도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 원고상의 순서와 조금 다르게 지금 발표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표현하고 공직자라는 표현이 사실 다르거든요. 제가 이 부분도 앞서서 정정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때 공직자의 소명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공무원이 아니고 공직자라는 표현을 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무원과 공직자라는 표현이 법령상에서도 혼용되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인사혁신처에서 나오고 있는 법령들은 국가공무원법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권익위에서 쓰고 있는 표현은 공직자윤리라는 표현을 써서 공직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공직자와 공무원이라는 이 표현, 각각의 표현이 달리 쓰이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조사를 해서 그 정리를 하신 윤견수 교수님에 대해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국 차이는 뭐냐면요. 공직자라는 표현이 보다 도덕적이고 보다 리더로서의 책임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공직자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와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공직과 공무라는 표현에서 차이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무는 그 일을 말하는 거고요. 공직은 그 직분, 직책, 그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직이라는 표현에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유교 관료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런 덕의 계급, 현능함의 계급을 통해서 사람에게 품계를 주어지는 이런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공직의 개념이 사실 이 공직자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행정학에서 공무원이라는 표현으로 공직 가치를 설명하려면 계속 공무원이라는 사람에게 외재적인 가치를 주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에게는요. 근데 공직자에게는 유교 관료제에서 이렇게 내재되어 왔던 이렇게 그 덕이라는 걸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증된 사람들을 이제 그 관료제 속으로 진입시키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내재화시켜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행정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직가치의 내재화라는 표현과 그런 관련한 연구들은 다 공직가치라는 걸 사람이 그냥 개인이 자연인인 개인이었던 공무원에게 후천적으로 외재적으로 다시 교육시키고 내재화하고 투입시켜줘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직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공직자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재화되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세우는 사람이 공직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의 방향과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유교 관료제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자라는 아이디얼 타입이 있으니까요.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미 주어지고 그 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가르치는 게 유교 관료제에서 관료들을 양성시키고 교육시키는, 학습시키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공직 가치를 다시 내재화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럼 주어져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이상적인 이상향으로서의 인간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인간상으로서의 공직자로서 현대 공직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상으로 뭔가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지금 아예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 가치들을 쪼개서 이거부터 1번부터 A부터 Z까지 배우세요. 이렇게 계속 가르치게 되는데 프로그램의 구성도 그렇게 되는데요. 뭔가 더 지금 이렇게 토탈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군자라는 이상향의 인간상처럼 그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공직가치라는 것을 좀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경은입니다. 저는 이게 국사 베이스가 없어서 이 원고에 대해서 아주 그 세밀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그 현대 행정학의 관점에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행정학 연구를 하면서 이 공직 가치라든지 공직 윤리를 교육하는 거에 대한 회의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아무리 교육한다 한들 이게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또 정부 불신이 이렇게 높은 사회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조직에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저는 상당히 있었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모여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정부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매뉴얼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 만들어도 소용없다고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그 매뉴얼대로 하겠냐고 그래서 이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이 굉장히 그런 어떤 이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지침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매뉴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직 가치라든지 공직 윤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직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랑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 것이냐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 차세영 박사님 이 논문은 그 조선의 유교 관료제와 현대 관료제를 각각의 맥락에서 공직 가치가 작동하는
기재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대한 근거를 그 사회랑 그 사회 제도의 맥락에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관료제 공무원들에게 공직 가치를 어떻게 이제 학습하게 하고 또 이게 실제로 정부 조직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좀 보완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이 학술대회 제목도 이게 유교 문화 속 공직 가치와 현대적 의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유교 관료제의 공직 가치가 지금 현재 우리의 관료제랑 어떻게 이제 결합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유교 관료제와 공직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현대 관료제의 공직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제시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관료제에서 공직 가치가 어떻게 이렇게 발현이 되고 어떤 기반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근거가 조금 좀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이제 코멘트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왜 이제 저자분께서는 유교 관료제 하에서 관리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조선 그 500년사에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파행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추천제도 있었고 또 사적 개입의 여지가 큰 특채도 있었고 비공식적인 루트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제도라는 게 이 조선 관료제가 운영되고 있는 전체를 뭐 기본 틀은 되겠지만 각각의 이제 그 어떤 시대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당쟁식이라든지 19세기 뭐 세도 정치기라든지 그 제도가 일관적으로 운영돼 이게 맞을까 과연 이제 또 이제 관련 분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연구에 있어서 제안하고 싶은 점은 지금 오늘 학술대회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 전통을 어떻게 현대화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학 분야에 있어서는 뭐 식민지 시대라든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전통과의 단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박사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신 것은 과거에 우리 관료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현대 관료제에서 공직 가치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작동하는 그 기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뭐 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영 선생님께서 논평과 두 가지 질의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바로 이어서 박범 공주사학과 교수님께서 논평과 질의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박범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그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의 관점에서 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감상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행정학과 한국사가 거의 교류가 없구나라는 처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데 좀 어려웠고요. 이게 이제 한국사를 베이스로 하는 행정학 그 논문인데 우선 용어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읽기 어려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항정학과 한국사가 할 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사 쪽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주로 이제 뭐 익히 알고 있듯이 뭐 가문 연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 사실 뭐 철학 쪽에서는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황의 제자가 이황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공부를 왜 할까요? 이황의 제자들은 과거 시험 합격하려고 이황한테 옵니다. 왜냐면 그 과거 시험 과목이 논어맹자이기 때문에 보러 오는데 이황은 과거 시험 합격하라고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사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유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근데 학생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자기 목표가 과거 합격이고 과거 합격을 해야 자기 가문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황은 무슨 대답을 하냐? 이황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지금하고 예전하고 과연 달랐을까? 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대학생들도 대학에 들어와서 학문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공무원 준비하는 게 사실 현실이죠. 근데 그거랑 과연 그게 다를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조선시대 이 유교 관료제라는 것들이 사실 지금하고 과연 관료제 입장에서 보면 그 기본 틀은 뭐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보가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논박할 수 있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과연 지금 현재 행정학에서 말하는 이 관료제랑 조선시대 관료제가 좀 용어도 다르고 이질적인 그러니까 외용은 똑같은데 이질적으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의 관료제는 뭐 제 개인적인 뭐 저도 한국사 한 20년 정도 공부했으니까요. 제 생각에서는 사실 느낌이 뭐냐면 한국의 관료제는 그러니까 한국 관료제에서 보이는 행정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역사에서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일제시대 관료제는 그럼 다를까? 사실 여기서 지금 언급을 안 하신 부분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관료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용. 일제강점기 관료제는 사실 저희들이 안 배웁니다. 한국사에서도 안 배우고요. 근데 분명히 존재했고 조선시대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거쳐서 대한제국에서 조선정독부로 가서 조선정독부에서 미군정 대한민국으로 전환됐을 때 과연 관료 행정조직은 바뀌었을까? 거의 안 바뀝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거의 안 바뀝니다. 그랬을 때 그 관료 조직은 조선시대 전통이 사실상 대한민국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서양의 행정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서양의 행정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방금 하신 거고 저도 그 부분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의 관료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됐을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조선시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관료제는 조선시대 행정학의 이 기본 관료제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어떤 식으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일제시대 때 어떻게 왜곡이 되고 미군정 때 미국식 시스템이 관료제가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의 모습이 와 있을까를 해야 현재 한국의 행정의 모습이 기본 틀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유교 관료제라는 표현이 아마도 지속적으로 아마 이제 꾸준히 나오게 될 것 같고 유교 문화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 감상평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저도 같이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 간단한 겁니다, 사실. 아까 공공성 이 유교적 관료 가치의 공직각제에서 공공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공공성이라는 게 퍼블릭하고 이제 프라이빗을 이제 번역으로 쓰는 표현인데 조선시대 공사 개념은 사실 이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령으로 부임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직 안 하고 수령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부임지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게 그게 공입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조선시대는 그게 공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직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효입니다. 효라는 개념을 공직가치에서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의 모습하고 과연 대비돼서 동일하게 1대1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조선시대의 관료제에서 말하는 그 공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공을
지금 현재 관료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현대 관료제와의 연속성 그리고 사실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뭐 등등의 그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블랙박스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이 아까 앞서 주신 그 실제로 이 조선의 관료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다 균일하게 500년 내내 그렇게 작동을 했겠느냐. 그 추천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 조선에서 과거제와 같은 형식의 공개 채용 제도와 경쟁할 만한 이론이 없었습니다. 어떤 그 뭐 자천제가 됐든 추천제가 됐든 혹은 아까 그 조광조가 그 강조했던 그런 추천된 사람들을 추려서 다시 시험 보게 하거든요. 조광조가 얘기했던 제도는 또 그런 제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시험 봐서 거르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이렇게 과거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명분과 정당성을 압도할 만한 그런 시대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영조도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문의 모 아들을 뽑고 싶은데 얘가 과거 합격을 못해요. 과거 합격을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얘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걔는 과거를 못 붙어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냐. 내가 써야 되는데 걔를.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과해야만이 정당성을 가지고 부여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그 무게가 굉장히 강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도가 일관적으로 운영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가 이게 어떤 시대를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그 시대만 보면 그 시대에는 작동했을 수 있는데 넓게 이 렌즈를 이렇게 쭉 조망해서 당겨가지고 봤을 때 전체로 다 했을까? 그거는 또 다 들여다봐야 아는 일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재 연구되어 있는 제가 사실 연구했던 게 그건데요. 이조가 남겼던 그 어떤 포지션에 추천되어 있었던 인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 합격의 성적 그게 남아 있습니다. 몇 등으로 합격했는지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산계, 그다음에 출신 지역, 가문, 아버지의 산계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연구했던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데이터화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합격한 거 그리고 합격한 이후에 어떤 포지션에 추천되었을 때 뽑히는 거 그리고 추천된 사람들은 같은 포지션에 추천된 거니까 어느 정도 균질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 사람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실증적으로 연구한 거였는데요. 적어도 영조 시대에는 그게 확인이 됩니다. 무려 탕평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탕평책이 탕평책이라는 게 사실은 양쪽을 다 동일하게 내가 이쪽에서 한번 뽑았으면 저쪽에서 또 뽑겠다는 게 탕평책이잖아요. 과거 시험의 석차와 관계없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렇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조 시대에도 여전히 영조라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확인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기 이전에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숙종 시대에도 과거 석차가 높았던 사람이 승진 잘했다는 거, 더 높이 올라갔다는 거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된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적어도 조선 중기에서 영정조 그게 넘어갈 때까지는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어상의 그 문제가 제가 원래 제가 하던 연구했을 때 그때 사실은 그 경험했던 지점과 동일합니다. 용어가 그 국사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하고 현대 행정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망단자라는 표현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추천 후보자 리스트 이런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그 학문 간의 학문 간에 이렇게 소통이 되고 앞으로 차후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허들이 된다는 점은 굉장히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개념이 조선의 공사 개념이 달랐다는 부분도 저 너무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조선시대를 보면 공사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지금 개념으로 봤을 때. 그게 그 송사를 다룬 문건들에서도 사실 확인되는 것들이 이게 공사의 개념이라는 게 지금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개념화도 앞으로 할 일입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여기 무궁무진한데 행정학계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도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앞으로 종종 여쭤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직가치와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 네, 오늘 저는 여기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